산 아래 외딴 집에 사는 약초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욕심은 없었고 산에 기대 살며 하루하루를 넘기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이 되면 약초꾼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마루 밑으로 호랑이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짐승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지요. 약초꾼을 보아도 달려들지 않았고 그저 마루 밑에 잠시 머물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 이상한 동거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다친 채로 내려왔고 그날 이후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약초꾼은 산속에서 덫에 걸린 호랑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어주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다친 호랑이를 보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선택 하나로 이 약초꾼의 인생이 조금씩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왜 그 약초꾼의 집으로 내려왔을지, 호랑이를 마주한 약초꾼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지 같이 함께 지켜봐 주세요. 백두산 신야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이 조선 야담의 한 이야기처럼 재물과 건강의 기운이 흘러넘쳐 인생이 꽃처럼 활짝 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백두산신의 조선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산 아래에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길이 나 있긴 한데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도착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비가 며칠만 와도 길바닥이 질척해지고 겨울엔 바람이 집 옆을 긁고 지나가서 밤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약초꾼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이 가까웠고 산이 가까우면 먹고 사는 길도 가까워지니까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손을 움직이면 하루는 넘어갔고 마음만 조급히 먹지 않으면 다음 달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지게를 메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약초꾼은 산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사람이 먼저 떠들면 손해보는 법이었거든요. 새들이 놀라 날아가면 짐승들도 따라 움직이고 짐승이 움직이면 숲의 냄새가 바뀌고 냄새가 바뀌면 그날 약초 자리도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그러니 그는 조용히 걷고 조용히 멈추고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더덕이든 도라지든 귀한 것만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큼이면 됐다 싶은 순간에 손을 걷었지요. 욕심을 부리면 발이 헛디디고 발이 헛디디면 산은 금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약초꾼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고 장터의 소란도 익숙했지요. 사람들은 늘 바쁘게 오가고 흥정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약초꾼은 그 틈에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약초는 말보다 손으로 증명하는 물건이니 자기가 길게 설명할수록 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그날은 운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펼쳐 보여도 시큰둥한 얼굴이 많았고 좋은 값을 부르는 약재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쌀 한 대와 소금 조금 그리고 된장 한 덩이를 받아 지게에 올려놓았지요. 속으로는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싶었지만 입으로는 뱉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장터를 빠져나오자
소리가 확 줄었습니다. 사람 목소리 대신 바람 소리가 귀를 채웠지요. 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접어들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해가 낮아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지고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빛은 한층 얇아졌습니다. 약초꾼은 지게끈을 한 번 고쳐 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급하게 가면 발소리가 커지고 발소리가 커지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졌거든요. 그는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걸음을 늦추곤 했습니다. 집으로 꺾어 들어가는 모퉁이가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먼저 번까지도 아무 일 없던 풀숲이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손으로 쓸어 젖힌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스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풀잎이 한꺼번에 눕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묵직하게 지나갔지요. 줄무늬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어깨가 낮게 움직였고 길고 굵은 꼬리가 뒤를 따라 흔들렸습니다. 약초꾼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목에서 잠깐 걸려 넘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저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숨어 다니는 짐승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걸어 다니기도 하지요. 그날의 호랑이가 딱 그랬습니다. 약초꾼이 있는 쪽을 힐끗 보기는 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달려드는 기세도 없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거기 있구나 하고 한 번 확인하는 눈길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초꾼은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몸이 굳은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괜히 움직이면 더 큰일이 난다는 감각이 들었지요. 산에서는 겁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겁을 낸 뒤에 허둥대는 게 문제니까요. 호랑이는 약초꾼을 지나쳐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둑해진 길 위로 큰 발이 조용히 찍혔고 풀은 다시 갈라졌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약초꾼은 호랑이가 집에 가까워지는 걸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등줄무늬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고 꼬리 끝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같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호랑이는 마루 앞에서 몸을 낮추더니 마치 이미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약초꾼은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들어간다고.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숨만 조금 더 깊어졌지요. 한참 뒤에야 약초꾼도 집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평소보다 느렸고 발을 마루에 올리는 순간에는 소리를 죽이려고 발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루 아래에서는 기척이 났습니다. 낮은 숨소리, 몸을 낮추는 움직임, 나무판 아래를 스치는 털의 마찰 같은 것까지. 그 기척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느낌이었지요. 집 안인데 집 안의 공기가 약초꾼 것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잠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려고 고개를 깊이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들여다봤다가 눈이 또 마주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한마디만 흘렸습니다. 집은 잘 찾아왔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불은 평소보다 일찍 껐습니다. 저녁을 먹는 손도 평소처럼 느긋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떨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짝 긴장해 있는 날의 특징이 그렇지요. 겁이 나서 손이 흔들리기보다는
괜히 더 조심스러워져서 동작이 단정해집니다. 약초꾼은 그 단정함으로 밥을 먹고 그 단정함으로 물을 마시고 그 단정함으로 자리를 폈습니다. 마루 아래는 끝내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조용함이었지요. 그 밤 약초꾼은 누워서 한동안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무슨 이유를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인가 같은 질문은 산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없거든요. 사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이유를 물어본다고 산이 부드러워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는 딱 하나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착각이 아니고 내일이면 사라질 일도 아니라는 것 말이지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이요.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였고 약초꾼도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 상태로 밤이 지나갔지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일이 우연으로 끝날지 아니면 내일도 그대로 이어질지. 그 답은 어차피 다음 날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덫은 생각보다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짐승의 다리를 노리고 만든 것이 분명했지요. 쇠가 살을 파고들어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숲 안쪽으로 번질 때마다 약초꾼의 눈썹이 잠깐씩 움직였고 발걸음도 그만큼 느려졌습니다. 괜히 성급해질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지요. 호랑이는 몸을 낮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긴 했지만 덫에 걸린 짐승들이 흔히 보이는 몸부림은 없었지요. 약초꾼은 그게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고통이 없는 건 아닐 텐데 소리를 줄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를 알아본다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약초꾼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에도 호랑이는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고 꼬리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경계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공격의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미묘한 틈을 느끼고 더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요. 배낭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그는 무릎을 먼저 땅에 붙였습니다.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고 바지에 묻은 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배낭 안으로 들어가 약초를 찾는 동안에도 시선은 덫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뒤척이는 순간이 생기면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손에 쥔 것은 평소 사람 상처에 쓰던 풀며 가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를 대비해 챙겨둔 건 아니었지요. 약초꾼은 그 풀을 손바닥 위에 올려 천천히 비볐습니다. 잎이 으깨지며 풋내가 퍼졌고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호랑이의 숨이 그때 잠시 고르지 않게 흐트러졌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서야 약초꾼은 손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덫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외면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덫을 벌리려 들면 호랑이가 놀랄 수도 있고 그 순간 힘을 쓰다 더 큰 상처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초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덫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는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상처 위에 얹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살을 누르지 않으려고 힘을 빼고 덫의 쇠와 닿지 않게 방향을 틀어가며 약초를 밀어 넣었지요. 손이 조금이라도 떨리면 바로 멈췄고 호랑이의 숨이 바뀌면 다시 손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지요. 그 사이 시간은 꽤 흘렀고 숲의 빛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초를 덧대는 일이 끝났을 때 약초꾼은 그대로 물러났습니다. 덫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해졌지요. 풀어주지도 않았고 모른 척하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딱 그 중간쯤에서 멈춰 선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를 향해 무슨 말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참아라라든지 곧 풀어주겠다 같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낭을 다시 매는 동안에도 그는 뒤를 자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선을 오래 두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을 옮기기 직전 아주 잠깐 멈춰 섰을 때 호랑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 눈길에는 아까와는 다른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뜻인지 경계가 풀린 건지 그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그걸 굳이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숲길을 내려오며 그는 몇 번이고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괜히 발을 헛디뎌서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지요. 산은 이미 많은 걸 보고 들은 상태였고 더 보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쇠가 긁히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약초꾼은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루 아래를 몇 번이나 흘끔거렸지만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에 휩싸이진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그 생각 하나로 저녁을 먹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약초꾼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는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미 산은 기억했고 짐승도 기억했을 테니까요. 이제 남은 건 그 기억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밤은 조용했습니다. 마루 밑에서 들리던 숨소리도 나무를 스치는 묵직한 기척도 더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약초꾼은 일부러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친 모습을 본 날 이후로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저 그런 일도 있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산짐승이 다쳤다면 깊은 산으로 들어가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있었습니다. 밤이 오면 늘 하던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마루에 누워 있으면 괜히 집 아래를 한 번쯤 내려다보게 되곤 했지요.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약초꾼 스스로도 그 이유를 딱 잘라 말하진 못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약초꾼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틀을 굶다시피 했으니 더 미룰 수가 없었지요.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지게를 메고 길을 나섰고 사람 발길이 덜 닿은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요즘은 약초도 귀해져서 한 번에 많이 캐겠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챙기자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산속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까지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약초꾼은 허리를 굽혀 풀을 살피고 손에 익은 잎과 줄기를 하나씩 골라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발밑에서 묘하게 어긋난 흔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이 조금 파여 있었고 낙엽이 부자연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산을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모습이었지요. 약초꾼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냥꾼이 놓은 덫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요즘 들어 포수들이 산을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를 장터에서 몇 번 들은 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내자 쇠로 된 덫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약초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다시 살폈지만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는 분명 살아있는 짐승의 것이었고 결코 작은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 더 잔을 내려다보는 순간 약초꾼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앞발 하나가 덫에 물린 채 몸을 낮추고 웅크린 호랑이였습니다. 며칠 전 밤 다친 채 마루 밑으로 내려왔던 바로 그 놈이었지요. 피로 엉겨붙은 털과 굳어버린 상처 자국까지 기억 속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반사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호랑이가 덫에 걸렸다는 건 언제 포수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가까이 다가갔다가 공격을 받는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이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약초꾼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경계는 분명했지만 달려들 기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거칠었고 몸은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였고 덫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 할 때마다 마루 밑에서 조용히 몸을 낮추던 그 밤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여기서 그냥 가도 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결국 지게를 내려놓고 천천히 덫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초꾼은 다시 한번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밤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지요. 산 한가운데 사람 눈을 피해 숨겨진 덫 앞에 서였습니다. 약초꾼은 덫 앞에서 쉽게 몸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발 물러서서 호랑이의 눈과 앞발, 그리고 덫의 상태를 차분히 살폈습니다. 덫은 오래된 것이었고 급하게 설치된 흔적이 역력했지요. 쇠 이빨 사이에 낀 피는 이미 굳어 있었고 앞발은 부어올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호랑이는 약초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을 낮춘 채로 눈을 떼지 않았고 숨은 거칠었지만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경계와 체념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약초꾼은 그 눈을 마주한 채 괜히 성급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약초꾼은 천천히 지게끈을 풀었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조심했지요. 풀썩 내려놓은 지게 안에는 그날 캔 약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처에 바를 수 있는 풀도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터에서 약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껴두었을 물건이었지요. 약초꾼은 그 풀을 손에 쥐고도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호랑이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움찔했지만 여전히 덫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발버둥 쳤다가 힘을 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그제야 약초꾼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했고 눈을 마주친 채로 움직임을 멈췄다 이어가기를 반복했지요. 산짐승은 눈앞의 동작 하나에도 크게 반응한다는 걸 약초꾼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덫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호랑이가 낮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으르렁거림에 가까운 소리였지만 공격의 기색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약초꾼은 그 소리에 멈춰서서 괜히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태도였지요. 잠시 후 호랑이의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제야 약초꾼은 손에 쥔 풀을 보여주듯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풀을 으깨 손바닥에 올려두고 다시 한번 호랑이의 눈을 살폈습니다. 약초꾼은 덫을 바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죄 이빨을 억지로 벌렸다가 더 큰 상처를 낼 수도 있고 호랑이가 놀라 발을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덫에 물린 발목 근처 이미 찢어져 피가 굳은 부분에 조심스럽게 약초를 발랐습니다. 호랑이가 몸을 움찔했지만 약초꾼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힘을 주지도 급하게 문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풀을 얹듯이 살짝 눌러 상처를 덮어주었을 뿐이었지요. 약초꾼의 손놀림은 평소 사람의 상처를 다룰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덫을 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덫을 부수거나 완전히 풀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이 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포수가 돌아왔을 때의 일,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질 일까지 약초꾼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초꾼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습니다. 상처를 덮어주고 피가 더 번지지 않도록 묶어주었으며 호랑이가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그 이상은 넘지 않았습니다. 착해서라기보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마친 뒤 약초꾼은 다시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덫을 건드리지 않은 채 호랑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지게를 다시 메고 돌아서기 전 약초꾼은 한 번 더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숨은 조금 고르게 들고 났고 눈빛에서도 처음에 날 선 기색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변화를 확인한 뒤에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약초꾼은 평소보다 적은 약초를 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기보다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지켰다는 묘한 안정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초꾼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산에서 남긴 그 손길 하나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이 뜨긴 했지만 구름에 가려 빛이 흐릿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굳이 떠올리려 하지 않았지요. 산에서는 별일 아닌 일들이 워낙 많았고 오늘 일도 그중 하나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덫에 걸린 발과 굳어있던 피, 그리고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초꾼은 몸을 한번 뒤척이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붙잡아 두면 오히려 잠이 더 멀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즈음 집 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바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 아래쪽에서 낮고 묵직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놓칠 정도였지만 약초꾼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마루 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약초꾼은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운 채로 숨을 고르고 소리가 더 커지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숨소리는 일정했고 거칠게 몰아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몸을 낮춘 채 가만히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루 밑에서 호랑이의 기척을 느꼈을 때와는 달랐지요. 그때는 긴장부터 앞섰다면 지금은 낯설지만 차분한 감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약초꾼은 이불을 조금 끌어당긴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스며들었고 마루 아래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약초꾼은 마루 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도 않았고 기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마루 아래에서 몸을 낮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를 스치는 듯한 미세한 소리와 함께 호랑이가 자리를 잡는 기척이 전해졌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모습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 산에서 마주했던 그 호랑이라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초꾼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마루 위와 마루 아래 서로를 알고 있으되 침범하지 않는 거리에서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약초꾼은 방으로 돌아갔고 그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마루 아래는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남지 않았고 털 한 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초꾼은 그 자리를 괜히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초꾼은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했던 선택은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약초꾼은 산에 올랐습니다. 전날 밤의 일을 굳이 되새기지는 않았지만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산길은 늘 같아 보이지만 하루만 지나도 바뀌는 곳이었고 특히 요즘은 포수들이 드나든다는 말이 있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오를 무렵 약초꾼은 생각보다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방향을 틀었는데 그때부터
길이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익숙한 나무였는데 다음 걸음을 옮기면 처음 보는 바위가 나오고 골짜기를 하나 건너면 기억에 없는 능선이 나타났습니다. 약초꾼은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분명했지요. 약초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앞쪽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린 그림자인 줄 알았지만 곧 묵직한 몸집과 낮게 움직이는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모습이었지요. 약초꾼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약초꾼을 향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더니 고개를 한 번 돌려 약초꾼 쪽을 바라보고는 다시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호랑이가 길을 막지도 않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호랑이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결국 지게를 다시 메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호랑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일부러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그걸 확인한 듯 속도를 맞추며 앞서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헷갈리던 능선이 갈라지고 발밑에 흙길이 사람 발자국이 남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초꾼은 그제야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터로 내려가는 길과는 다르지만 최소한 산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약초꾼을 기다렸습니다. 약초꾼이 발을 헛디디거나 지게가 나뭇가지에 걸릴 때면 한 발짝도 더 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재촉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서 걷고 기다리고 다시 걷는 반복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내려왔을 즈음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아래쪽으로 계곡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분명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완전히 가시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는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을 한 번 바라본 뒤 몸을 돌려 숲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남기지 않았고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약초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막 일어난 일을 곱씹어 보려는 듯 숲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길만 알려주고 가는구나. 그날 약초꾼은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산에서 길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초꾼의 산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게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지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도 손에 쥐는 것이 시원치 않은 날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오는 지게가 비어있는 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은 원래 그런 곳이고
운이 따르는 날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어지자 약초꾼도 더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분명 같은 산인데 발길이 닿는 자리마다 약초가 눈에 띄었고 괜히 방향을 틀면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랑이는 늘 먼저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기척으로 충분했습니다. 풀숲이 한번 크게 흔들리거나 나무 뒤로 그림자가 스치는 순간이면 약초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된다는 걸 말이지요. 호랑이는 약초꾼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위험한 골짜기나 길을 잘못 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절벽 쪽으로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초꾼이 하루 안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약초가 있었습니다. 귀하긴 했지만 한 번에 삶이 바뀔 만큼은 아니었지요. 장터에 내다 팔면 평소보다 조금 더 값을 쳐주는 정도였습니다. 약초꾼은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손에 쥐는 것보다 꾸준히 숨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더 현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초꾼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더 캘 수 있어 보이는 약초가 있어도 필요한 만큼만 챙겼습니다. 뿌리를 통째로 캐지 않고 일부만 남겨두는 날도 있었고 아예 손대지 않고 지나친 자리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날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장터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초를 펼쳐 놓아도 흘끗 보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멈추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캤느냐, 상태가 좋다며 다음에도 가져와 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지요. 약초꾼은 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산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운이 좀 트였다고만 말하고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살림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비 오는 날에도 지붕 걱정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넉넉히 쌓아둘 수 있었고 아프면 하루쯤 쉬어갈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약초꾼은 산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일부러 찾지도 않았고 도움을 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산에 오르고 내려오고 밤이면 마루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가끔 밤이 깊어지면 마루 아래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약초꾼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굳이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거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고 약초꾼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부자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에서는 분명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본다는 사실을 그저 기분 탓으로 넘겼지요.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옷차림이었고 말수도 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초의 상태가 좋아졌을 뿐이었고 값이 조금 더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되자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약초꾼이 자리를 펴면 예전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약초를 집어들고 한참을 살피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낯설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약초가 참 곱네. 누군가 그렇게 말을 꺼내면 약초꾼은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어디서 캤느냐는 질문에는 깊은 산이라고만 답했고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태도조차 사람들 눈에는 의미가 있어 보였는지 괜히 더 궁금해하는 기색이 따라붙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약초꾼이 지나가면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이야기가 끊기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직접 대놓고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시선은 분명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심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낯선 얼굴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약초를 사는 상인도 동네 사람도 아닌 이였습니다. 옷차림이 깔끔했고 말투에는 은근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꾼의 짐을 한번 훑어보더니 가격을 묻고는 흔쾌히 값을 쳐주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만한 물건 있으면 가져오시오. 그 말에는 부탁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초꾼은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었고 발자국 소리도 없었지만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산에서 혼자 다니는 건 익숙했어도 사람들의 눈길이 쌓이는 건 다른 종류의 불안이었지요.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머물렀습니다. 약초꾼은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문제구나.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답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았고 호랑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약초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산에 포수가 자주 드나든다는 말이었고 어디선가 큰 짐승의 흔적을 봤다는 소문도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겼지만 누군가는 귀를 세우고 들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산에서 얻은 보은은 언젠가 사람의 욕심과 마주치게 되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마루 밑에 내려왔다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걸 미리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약초꾼 역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산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장터는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약초꾼이 자리를 펴기도 전에 주변이 먼저 분주해졌지요. 갑 흥정을 하는 소리, 짐꾼을 부르는 소리, 술기운의 목소리가 커진 사람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틈에서 묵묵히 약초를 꺼내놓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계속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포수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전 같기도 한 애매한 차림이었지요. 옷은 산을 다니기엔 지나치게 말끔했고 그렇다고 장터 사람처럼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산에는 약초를 하나 집어들고는 말없이 살펴보다가 약초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건 흔치 않은데 혼잣말처럼 낮게 뱉은 말이었지만
분명 약초꾼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굳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질문도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값을 치르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초꾼의 짐을 한 번 더 훑어보며 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어느 쪽 산을 다니느냐, 혼자 다니기엔 위험하지 않느냐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말의 결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늘 다니던 곳이고 그날 다르다고만 말했지요. 더 묻는 말에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사내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잠시 약초꾼을 바라보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사는 혼자 다니기 힘들지 않나. 사람 여럿이 함께 다니면 서로 좋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이 나오자 약초꾼은 그제야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내의 시선에는 호의보다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고 말투에는 선택지가 이미 정해진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다른 포수 둘과 함께였고 그중 하나는 약초꾼을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셋은 장터가 아닌 약초꾼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잘 만났네. 사내는 그렇게 말하며 길을 막듯 서지 않았지만 비켜줄 기색도 없었습니다. 약초꾼은 걸음을 멈췄고 그제야 사내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산에 좋은 자리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약초가 유난히 잘 나는 곳,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 약초꾼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자리 아니겠나. 같이 다니면 서로 손해볼 일은 없을 텐데.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거절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약초꾼은 그제야 이들이 원하는 것이 약초가 아니라 산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산에 숨겨진 무언가였습니다. 약초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등을 돌려도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이미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이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냥 약초를 캘 뿐이요. 약초꾼은 그렇게 말하며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사내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눈이 웃지 않는 웃음이었지요. 그럼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면 되겠네. 그 말과 함께 포수 하나가 자연스럽게 약초꾼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선택지가 좁아졌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초꾼은 산에 오를 때마다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접 따라오지는 않아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이제 산은 더 이상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약초꾼은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받은 보은이 이제 사람의 욕심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날은 갑작스럽게 정해졌습니다. 약초꾼에게 미리 묻거나 상의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친 그 사내가 사람들을 모았고 포수 몇과 짐꾼을 붙여 길을 나섰지요. 약초꾼에게는 그저 따라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거절할 여지는 없어 보였고 지금은 시간을 끌수록 일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산길은 평소보다 거칠게 다뤄졌습니다. 사람들은 발밑을 살피기보다 앞만 보고 움직였고 나뭇가지는 부러졌고 풀은 마구 짓밟혔습니다.
약초꾼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산이 어떤 곳인지, 어디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 말해봐야 들을 귀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계속 앞장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약초 몇 포기를 발견할 때마다 걸음을 멈추게 했고, 더 깊은 곳이 있을 거라며 사람들을 재촉했습니다. 약초꾼이 멈칫하는 기색을 보이면 웃으며 긍을 떠밀듯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끝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지요. 결국 사람들이 멈춰선 곳은 약초꾼이 늘 일부러 비켜 다니던 자리였습니다. 지형이 미묘하게 꺾이고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골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조금만 잘못 디디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었지요. 약초꾼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내는 그곳을 보자마자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틀림없다며 포수들에게 덫을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람 발길이 잦아질수록 짐승도 몰릴 거라는 계산이었지요. 약초꾼은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에 덫을 놓으면 사람이 먼저 다칠 수 있소. 조심스럽게 한 말이었지만 사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산에서는 다들 각자 조심하는 거라 답했습니다. 그 말로 이 자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분명해졌습니다. 덫은 여러 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급하게 놓인 탓에 자리가 어설펐고 흙도 제대로 다지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사내는 약초꾼에게 다시 한번 산의 더 깊은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디가 더 좋으냐, 이런 자리가 더 있지 않느냐는 식이었지요. 약초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겠다고 했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먼저 움직이던 포수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이 덫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놓았던 그 덫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은 것이었지요. 순간 골짜기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덫을 풀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비탈이 미끄러워 발을 잘못 디딘 탓이었습니다. 횃불이 떨어졌고 불빛이 흔들리자 사람들의 움직임도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사내는 소리를 치며 지시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사람들 속에 묻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먼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겹쳤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덫이 작동했고 이번에는 짐꾼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짐이 쏟아지며 길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려 다가가려 했지만 발밑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간 자신까지 다칠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이미 사람들 스스로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앞장서지 못했고 포수들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이었습니다. 공격을 알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산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리는 소리였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엄두도 제대로 빠져나갈 용기도 동시에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산을 내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덫은 그대로 둔 채였고
약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욕심 가득했던 발걸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약초꾼은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들어온 자리는 결국 욕심을 품은 사람들 스스로를 붙잡고 말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앞서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수가 줄었고 발밑만 바라본 채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욕심으로 들어왔던 발걸음이 이제는 겁에 눌린 발걸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분명했습니다. 낮고 길게 울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산 전체를 울리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격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어디인지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먼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는 말이 나왔고 다른 이들도 서로를 붙잡으며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숲 가장자리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을 받은 호랑이였습니다. 바로 약초꾼이 알고 있던 그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는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숲과 길의 경계에 서서 그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낮춘 채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고 포수들조차 화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숲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낮게 울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고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사내가 무너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몰아붙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덫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사람들의 발걸음이 산 아래로 향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보였지요. 산을 완전히 벗어났을 즈음 호랑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기척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산에 덫을 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수들도 다른 산으로 발길을 돌렸고 장터에서는 산 이야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며칠 동안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 공기를 맞으며 그날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산은 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명한 선을 그어 보여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초꾼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 받은 보호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발소리와 수군거림이 남아있던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처럼 바람 소리와 새 울음만 남았습니다. 약초꾼은 그 변화를 굳이 확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이 물러나면 제 모습을 되찾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쉬고 난 뒤 약초꾼은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뒤를 밟을까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고 길목에서 사람을 마주칠 걱정도 덜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약초꾼에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까 조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자리처럼 보였지요. 약초는 예전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눈이 부실 만큼 귀한 것이 쏟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손에 들어왔고 헛걸음을 하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약초꾼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고 그달 살 만큼만 챙겼습니다. 장터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약초꾼에게 산 이야기를 캐묻지 않았고 어디서 캐느냐는 질문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약초의 품질을 먼저 보고 값을 치렀습니다. 괜히 말을 붙이지 않아도 약초꾼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낯선 상인이 약초꾼을 따로 불렀습니다. 전처럼 호기심 섞인 말투가 아니었고 계산이 앞서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오래 다루는 사람처럼 약초꾼의 짐을 차분히 살피고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물건은 한두 번 나올 물건이 아니오. 꾸준히 거래하면 서로 편할 것 같소. 약초꾼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전 같으면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제안이라는 점만은 분명했습니다. 상인은 억지로 답을 재촉하지 않았고 다음 장날에도 자리를 비워두겠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초꾼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졌고 집 근처는 한결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붕은 손을 봐두었고 마루도 오래 버틸 수 있게 고쳐 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약초꾼은 마루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들리던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거리가 가장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초꾼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전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볼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답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약초꾼의 삶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길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지나고 나서야 그날이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쪽에 가까웠지요. 약초꾼은 평소처럼 산에 올랐고 늘 다니던 능선을 넘어 조금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한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길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늘 지나치던 자리였는데 괜히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풀 사이로 드러난 햇빛이 다른 곳보다 짙어 보였고
주변 공기도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잠시 서서 그 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가볍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돌이 하나 나왔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단단한 것이 손에 걸렸습니다. 무리치듯 밀어내려다 약초꾼은 손을 멈췄습니다. 감촉이 흙도 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내자 빛이 살짝 비쳤습니다. 약초꾼은 그제야 숨을 삼켰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작은 덩어리였지만 분명 금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색과 무게였고 속일 수 없는 감촉이었습니다. 약초꾼은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몸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아래를 더 파보자 같은 덩어리가 몇 개 더 나왔습니다. 누군가 묻어둔 흔적 같지도 않았고 자연 그대로의 맥이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그제야 이 자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산이 오래 품고 있던 것을 이제야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초꾼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딱 눈에 드러난 것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표시도 남기지 않았고 괜히 나뭇가지를 꺾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산은 산대로 두는 것이 맞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장터에서 약초꾼은 처음으로 약초가 아닌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보여주지는 않았고 믿을 만한 상인을 따로 불러 조용히 꺼냈습니다. 상인은 물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고 곧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고, 여기서 다룰 게 아니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약초꾼은 상인의 안내로 더 큰 장터를 찾았습니다. 말도 사람도 훨씬 많았고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약초꾼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은전이 쌓이고 약속된 값이 적힌 문서가 건네졌습니다. 약초꾼은 그 순간에도 소리를 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들뜨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기보다 오래 미뤄졌던 몫이 제때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초꾼은 산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마루 아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약초꾼은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하듯이 소리 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약초꾼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루 벌어 하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겨울을 앞두고 불안해 잠들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벼락부자라고 불렀지만 약초꾼에게는 다른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킨 끝에 문이 열렸을 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약초꾼은 그날 이후로도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이 갑자기 번듯해진 것도 아니었고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가 새던 지붕을 고쳤고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던 벽에 흙을 더 발랐을 뿐이었습니다. 쌀독은 늘 반쯤 차 있었고 장작은 계절을 넘길 만큼 쌓아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여러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운이 트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산이 복을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서 큰 돈을 만졌을 거라며 수군거렸지만 확실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말들을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이유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는 약초꾼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값을 깎으려 드는 사람도 줄었고 무례하게 산 이야기를 캐묻는 이도 사라졌습니다. 약초를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먼저 보고 값을 쳤고 약초꾼은 늘 그렇듯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신뢰가 되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예전처럼 산에 올랐고 필요할 때만 깊이 들어갔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얻은 것은 산에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약초꾼은 가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들리던 숨소리는 이제 자주 들리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람 사이로 낮은 기척이 스치듯 느껴졌고 또 어느 날은 아무 흔적도 없이 밤이 지나갔습니다. 약초꾼은 그 차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은혜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얽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야기가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산 아래를 지나가다 보면 마루 밑에서 호랑이가 쉬어가는 집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산을 해치지 않고 짐승을 쫓지 않으며 자기 몫 이상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욕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등을 돌리고 선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길을 내어준다고 말이지요. 짐승도 마찬가지라며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약초꾼은 그런 이야기가 도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산을 올려다보았고 비가 온 뒤에는 흙 냄새를 맡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났어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약초꾼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 말은 욕심을 내려놓는 말이었고 동시에 삶을 받아들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는 아주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한 번 들려왔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고 오래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산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소리였다고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약초꾼은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벼락처럼 살지 않았다고. 산과 짐승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 덕분에 복이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야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이 오는 모양은 다르다고들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곁에 와 있는 복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그 자리에도 그런 조용한 복 하나쯤은 이미 머물고 있기를 바라며 모두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개선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